50년 동안 아프리카로 흘러간 1조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스페인과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전체 GDP를 합친 것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막대한 지원이 시작되기 전 아프리카 빈곤율은 11%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8%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 개발 원조의 가장 충격적인 역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50년대 서유럽인의 평균 소득이 아프리카인보다 5배 높았던 시절로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격차가 무려 13배로 벌어졌습니다. 반세기 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947년 마셜 플랜의 성공 사례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서유럽에 미국이 투입한 130억 달러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10년 만에 1인당 GDP가 35%나 증가했습니다. 이 성공은 미국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죠. 돈으로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동시에 강력한 동맹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미국의 시선이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1960년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상황은 참으로 열악했어요. 연평균 소득이 150달러도 안 되고 문해율은 30%에 못 미쳤으며 평균 수명은 45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륙에는 석유와 구리, 다이아몬드, 희귀 광물 등 어마어마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었죠. 급증하는 인구와 함께 미래의 경제 강국이 될 잠재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셜 플랜의 성공에 고무된 미국은 아프리카에도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 연간 5억 달러로 시작된 원조는 1990년대에 200억 달러로 40배나 증가했습니다. 우간다, 말리, 부르키나파소 같은 국가에서는 원조금이 정부 예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아프리카는 6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던 거예요. 이는 마셜 플랜의 성공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세계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더욱 강화했어요. 2005년 유엔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 발표와 함께 G8은 아프리카 원조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코믹 릴리프, 라이브 에이드, 밴드 에이드 같은 대중 캠페인이 전 세계적인 도덕적 운동으로 확산되었거든요. 2010년까지 아프리카 원조는 연간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실망스러웠어요. 현재 4억 명의 아프리카인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 무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같은 원조가 유럽에서는 성공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실패했을까요? 답은 경제학자들이 제도라고 부르는 개념에 있습니다. 마셜 플랜이 시작될 때 서유럽에는 이미 기능하는 국가 기반 시설이 존재했어요. 정부 부처, 법률 시스템, 공공기관들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제도적 기반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세금을 징수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법률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은 최근에야 독립을 쟁취했고 정부는 새로 구성되거나 식민지 행정부를 물려받은 상태였어요. 두 경우 이런 제도들은 주로 부를 추출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와는 달리 국가가 거의 전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기능했던 거죠. 실제로 2025년 정치 민주주의 순위에서 하위 30개국 중 거의 절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었어요. 이런 취약한 제도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이 왜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학교, 병원, 전력 공급을 위한 자금이 종종 집권 엘리트들의 주머니로 직행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국제회의에 개인 제트기로 참석하는 대통령들, 빈곤 퇴치 회의에서 6만 달러짜리 롤렉스를 착용한 정부 장관들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아프리카 대륙은 부패로 인해 약 300억 달러를 잃고 있는데 지난 50년간 받은 모든 지원금의 30%에 해당해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조가 오히려 개발을 저해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죠. 이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상호 책임의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면 그 대가로 서비스를 기대하고 지배층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정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외국 기부자로부터 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책임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국내에서 거의 저항을 받지 않고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말라위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줘요.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 외국 원조가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했는데 정부 관료들이 고급 자동차, 개인주택, 심지어 해외 쇼핑 여행에까지 막대한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큰 정치적 파장은 없었어요. 정부 자금이 외국에서 조달되었기 때문에 말라위 국민들은 체계적인 변화를 요구할 힘이 거의 없었던 거죠. 원조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이 지역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형태로 들어오거든요. 섬유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2000년대 초반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약 80%가 해외에서 수입된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윈윈 상황처럼 보였죠. 옷은 싸고 구호 단체들은 서구 국가의 낭비를 줄이는데 만족했으니까요. 하지만 지역 아프리카 산업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습니다. 가나에서만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내 섬유 공장의 80%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와 함께 국내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계, 네트워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산업 부문은 대륙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0%로 줄어들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 구조 전체가 왜곡되어 경제 성장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급속한 발전을 이룬 거의 모든 국가들은 수출 주도 모델을 통해 성공했거든요. 한국, 대만, 중국 같은 나라들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죠. 이들 국가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약한 통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이를 통해 자국 수출품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고 해외 구매자들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수요 증가는 지역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귀중한 외화 수입을 가져와 개발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그런데 원조금은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요. 돈이 국가로 들어오면 정부와 원조 기관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지 통화로 환전해야 하죠. 이렇게 되면 외환 시장에서 현지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더 가치 있는 통화를 갖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통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들이 그 나라의 상품을 살 때 모든 것이 갑자기 비싸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나라 제품을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개발도상국에게 이는 완전한 재앙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작용했던 수출 주도 모델을 더 이상 복제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실제로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수출이 평균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홍콩, 한국, 대만 등 가장 성공적인 동아시아 경제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요. 경쟁력 있는 산업을 개발하고 전 세계로 제품을 수출하는 대신 원조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결국 생존을 위해 외국 지원에 계속 의존하게 되고 국내 경제는 경쟁력 없고 미개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물론 원조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개발의 중요한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도로, 학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들은 모두 국내 경제 확장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 원조의 마지막이자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글로벌 개발센터가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70%의 원조 프로젝트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측정 가능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낭비가 엄청났어요. 우간다의 의료 지원에 대한 감사 결과 기부된 의료품의 약 3분의 1이 도난, 관리 부실 또는 단순한 물류 실패로 인해 의도한 수혜자에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요. IT에서는 2010년 지진 이후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이 유입되었지만 그중 10%도 채 안 되는 금액만이 지역 기관에 도달했습니다. 대부분은 외국 계약업체, NGO 또는 간접비로 사라졌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시스템과 비교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나쁜 제품을 공급하면 소비자들은 경쟁사로 옮겨갈 것이고 회사 수익은 감소하겠죠. 변화가 없다면 결국 파산할 수도 있어요. 핵심은 제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국 원조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수혜자들은 세금을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할 수 없거든요. 자금이 외국 정부나 기부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공을 보상하거나 실패를 처벌할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실제로 일을 잘 하려는 인센티브가 극도로 부족해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강력한 제도 구축에 집중해야 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재산권, 투명한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업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산업을 지원해야 해요. 외국에서 만든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대신 지역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이전, 교육, 시장 접근성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가 외국 기부자가 아닌 자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세금 징수 시스템 개선, 시민 사회 강화, 언론의 자유 보장 등이 필요합니다. 넷째, 원조의 효과성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평가해야 해요. 투입한 돈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달성한 성과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도록 해야 해요.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정부와 시민사회가 자신들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물론 이런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원조 시스템에는 막대한 기득권이 얽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난 50년간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현재의 접근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 원조의 이야기는 단순히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선의의 노력이 어떻게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국가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려던 노력이 결국 의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제도를 약화시키며 지역 산업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접근 방식을 인정하고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나간다면 말이죠. 원조는 기근, 갈등,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즉각적인 구호가 필요한 순간에는 외부의 도움이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적인 개발 전략으로서의 원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고 자국민에게 책임지는 정부를 만들며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의존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접근 방식의 질을 바꿀 때입니다.